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9월 23일 오후 전국현 안보정론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도요, 윤석열 대통령의 미국 방문과 관련된 그리고 또 캐나다 방문이 방문 일정을 벌써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관련 뉴스를 또 추가적으로 더 여러분께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는요, 이 박진 외교부 장관, 그러니까 박진 장관하고 걸어가면서 윤석열 대통령이 이제 얘기를 했는데, 이 얘기를 누가 제일 가까이서 들었습니까? 바로 박진 장관이잖아요. 박진 장관이 입장을 밝혔습니다. 바이든 미국하고는 전혀 관계없다. 우리 국내 민주당이 국회에서 말이지, 우리 윤석열 대통령이 요청하고 있는 재정 이 기여 약속, 여기를 이 약속과 관련된 이 조치에 대해서 민주당이 협조를 해주지 않으면 안 된다. 이 얘기를 한 것이 맞다라고 확인을 해주는 입장문을 내놨습니다. 자, 그래서 이 내용도 말씀을 드리겠고,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은요, 이제 백악관마저도 입장을 내놓고 있어요. 백악관 NSC에서. 그래서 이러한 이 발언의 진위, 다시 한번, 그리고 조선일보에서요, 매우 이색적인 보도를 하고 있는데, 이 전문가들, 그러니까 속기사 전문가, 그 다음에 소리 전문가들의 의견을 직접 취재해서 보도를 했는데요. 이 속기사들은 대부분이 이 김은혜 지금 내가 홍보수석이 발표한 내용, 그러니까 그 내용이 맞다. 이렇게 속기사들은요, 대부분이 의견을 내놨습니다. 그러니까 바이든이 아니고 날리면이 맞다는 것이죠. 날리면. 그래서 이 내용도 여러분께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는요, 이재명에 대한 수사가 지금 상당한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고, 특히 쌍방울 변호사비 대납 의혹과 쌍방울의 횡령 배임 혐의에 대한 수사가 굉장히 신속하게 지금 진행이 되고 있어요. 그런 가운데 최근에 KH그룹, 그러니까 이 배상윤 그룹의 회장, 배상윤 이 회장도 해외로 도피해 있고요. 그리고 김성태 회장도 도피해 있어요. 둘 다 보통 가까운 사이가 아닌 거. 여러분들 뭐 이미 잘 아시잖아요. 둘 다 주가 조작에 걸려갖고 실형을 선고받은 바 있어요. 그리고 자금 이 거래가 너무나 많기 때문에 최근에 말이죠. KH그룹에 대해서도 검찰이 압수수색의 영장을 받았는데 KH그룹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보면 바로 이재명이가 뇌물수수 혐의의 피의자로 적시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재명과 관련해 가지고 말이죠. 이 변호사비 대납 의혹을 지금 이제 쌍방울 수사가 계속되고 있는데 이재명 대표가 피의자로 적시된 것은 구속영장에 이번이 압수수색 영장에 말이죠. 이번이 처음입니다. 이 얘기는요. 이재명은 그야말로 제대로 이제 걸려드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러한 중요한 뉴스를 가지고 여러분들께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서요, 구독을 안 하고 계신 분들은 꼭 구독을 한번 해 주시고, 그리고 주변에 있는 분들께도 특히 젊은 2030 세대들에게도 제 방송 항상 팩트를 중심으로 해서 제가 이제 공식 생활 30여 년간 배운 게 진실 아니겠습니까? 이 진실을 가지고 자유민주주의 기조를 철저히 지금 제고시키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윤석열 정부의 성공이 그 나라의 성공이고, 나라의 성공이 2030 세대들에게 멋진 미래를 그려주는 것이 아니겠느냐. 그런 일관된 신념하에 제가 방송하고 있는 거 여러분들께서 충분히 잘 아실 거예요. 자, 그런 취지에서 2030 여러분들의 이 자손들에게 제 방송을 권고하는 것이 전혀 부끄러움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저는 팩트에 맞는 방송, 그리고 상식적인, 그리고 이제 특히 외교 안보 분야에 대해서는 제가 전문성을 가지고 여러분께 보도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반듯한 대한민국을 만드는데 2030 세대들도 우리와 함께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취지에서 구독을 젊은 분들에게 많이 권유해 주시면요,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먼저요, 윤석열 대통령이 이제 캐나다로 좀 넘어갔어요. 그래서 제 1착은 캐나다, 토론토고요. 그 다음에 내일은 오타와로 갑니다. 오타와에서 일정을 모두 마치면은 이제 모레 토요일 날, 내일이 토요일이네요. 토요일 날 이제 귀국하게 되어 있어요. 자, 그래서 이 토론토 대학에서 말이죠. 인공지능 이 세계적인 전문가, 제프리 힌튼 교수, 그리고요. 이 벡터 연구소의 가스 깁슨 대표, 그 다음에 토론토의 통장인 메리 커틀러, 이 통장 이런 거물들이 참석한 가운데 이 전문가, 그러니까 AI 지능 전문가 간담회에 참석을 했습니다. 이 간담회에서 말이죠. 이 한국과 캐나다가 서로 협력해서 인공지능 분야에서 새로운 도약을 좀 만들어내자. 그리고 향후 양국 간의 인공지능 분야에 대한 협력도 적극적으로 우리 윤석열 정부에서는 지원하겠다. 그리고요. 이 토론토대가 한국과 캐나다의 경제과학 협력 허브가 될 것이다. 이렇게 해서요. 굉장히 인공지능 부분에 있어서 양국 간의 협력에
캐나다 토론토대의 인공지능 전문성을 많이 좀 도움을 받고 싶다. 이런 취지의 입장문을 발표를 했습니다. 그리고 말이죠. 마침 이번에 이 디지털과 관련된 대통령의 역점 방향이 또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미국에서는 뉴욕대에서요. 디지털 자유시민을 위한 연대 구상을 밝혔고 이 구상에 대해서 디지털을 활용해서 자유인권 같은 보편적 가치를 인류에게 확산시키고 평화와 번영을 위해서 새로운 질서도 만들어 나가자. 이러한 취지의 입장문을 밝힌 바 있습니다. 즉 디지털 기술이 경제와 같은 이 국가 경쟁력의 핵심이 지금 되고 있는데 이러한 상황에서 국가 간의 디지털 기술 격차를 줄여서 인류 전체의 평화와 번영을 이끌어낼 수 있다. 이것이 이 디지털 구상이에요. 그리고 오늘 그래서요. 이 토론토 대학의 이 간담회에서도요. 현 윤석열 정부의 국정 과제로 되어 있는 디지털 플랫폼 정부를 아주 자세하게 설명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요. 오늘 이제 이 토론토대 간담회에서 힌튼 교수가 참석을 함으로써 간담회 질이 굉장히 높고 이 성공적인 이 간담회가 됐는데요. 이 자리에서 이 힌튼 교수는요, 딥러닝 개념을 처음에 고안해낸 인공지능 분야의 대가로 불리고 있는 그런 인물인데요. 자, 딥러닝이라고 하는 것은 수십 개 층으로 이루어진 인간의 신경망을 모방한 심층 신경만의 바탕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수십 개 층을 거치면서요, 보다 사물을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다는 개념에서 시작된 그런 딥러닝 용어죠. 그래서 이 간담회가 끝난 다음에 최상목 경제수석은요, 새로운 디지털 질서를 주도해 나가는 동시에 인공지능 강국으로 우리나라가 도약하려고 하는 이 두 가지 지향점이 이번 캐나다 순방의 이 지향점이나 마찬가지다.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그리고 23일, 내일이죠. 내일에는 윤 대통령이 캐나다 총리하고 정상회담을 해서 말이죠. 캐나다가 이 핵심 광물 자원이 아주 풍부한 나라예요. 그래서 핵심 광물에 대한 이 공공방 강화, 그리고 다른 한편으로서는 지금 말씀을 드린 대로 인공지능 분야에 있어서의 협력, 주 의제가 돼서 한 캐나다 발전에 실질적인 실리를 추구할 수 있는 그러한 정상회담에 착수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요, 이제 캐나다 순방 관련된 뉴스는 이걸로 마치고요. 어제까지 뉴욕에서 있었던 윤석열 대통령 행보와 관련해서 실질적으로 외교안보의 핵심적인 메시지, 즉 한미 양 정상이 합의한 이 메시지가 굉장히 지금 소홀히 되고 있어요. 그 이면에는 윤석열 대통령이 말이죠. 바이든을 비하하는 비속어를 썼다. 여기에만 우리 국내 언론이 모두 매달리고 있는데요. 이 사실관계, 제가 오늘 오전 방송을 통해서 한번 말씀을 드렸지만은 다시 한번 정확하게 윤석열 대통령의 발언을 들을 수 있는 그런 녹취록을 제가 입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다시 한번 여러분께 직접 들려드리도록 하고, 그리고 이제 한미 정상회담과 관련해서 대통령실에서 이 공식적인 보도 자료를 만들었어요. 한미 정상 간 환담 결과 이렇게 만들었는데요. 이걸 보면은 한미 간의 현재 가장 중요한 현안, 이 핵심 현안은요, 바이든 대통령과 충분히 공감을 했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우선 바이든 대통령한테요, 이 IRA에 따른 우리 업계의 우려를 충분히 전달했습니다. 그래서 바이든 대통령으로부터 한국 측 우려를 잘 알고 있다. 그래서 앞으로 계속해서 진지한 협의를 이어가자. 이 정도 답을 들었으면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리고 이창양 산업부 장관 어제 워싱턴 DC로 날아가 가지고요. 거기서 한미 상무장관 회담을 열고 이 관련 이 문제 제기를 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 미국 상무장관도요. 이 사안의 해결 방안 모색을 위해서 진지한 협의를 계속하자. 이런 입장을 받아냈어요. 그리고 이제 지금 현재 이 환율 사실상 이제 위기 국면으로 들어섰다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지금 2008년도 이후에 최고의 환율을 기록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제 유동성 공급 문제가 굉장히 중요한 대목인데, 왜냐하면 그만큼 우리 금융시장 안정이 상당히 긴급한 상황 아니겠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도요, 이 정상 간에도 유동성 공급 장치를 새롭게 강구해 나간다. 이런 합의를 했는데 이 틀 안에서 말이죠. 이 틀 안에서 유동성 공급 장치 보다 구체적으로 어떤 조치를 취할 것인지 한미 양 당국 간에도 계속해서 협의해 나간다. 이렇게 지금 의견의 일치를 봤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요, 우리 이 윤석열 대통령실에서도 그렇고요, 미국 바이든 대통령 측에서도 이 문제에 관해서는요, NSC의 한미 통화 수합 문제를 집중 검토하라 이렇게 지시했다고 밝히고 있어요.
자, 이렇게 해서 이 본래 통화수화법은 이 행정부 문제가 아니고 중앙은행 고유의 권한이지만은 워낙 중요한 국제적인 이슈가 되어 있고 또 이 한미 쌍방 간에도 상당히 중요한 이슈이기 때문에 정상 차원에서 이렇게 백악관에서 NSC까지 참여를 해서 이 문제를 다루고 있다. 이런 점에서 보면 상당한 성과가 된 것이 성과로 나타날 수 있는 것이 아니냐. 그래서 NSC 검토 지시라고 하는 것은 지난 5월 달에도 이 한미 정상회담에서 유동성 공급 장치 협력과 관련된 표현이 있었는데 이거보다도 진일보한 양 정상의 의견 표시다. 그런 점에서 그 어느 때보다도 이 유동성 공급 장치에 대한 양국 간의 논의는 이제 활발하게 진행될 가능성이 큰 것이 아니냐. 그 다음에 또 바이든 대통령이 미 백악관 NSC에 검토하도록 지시한 사항에는 대북 확장 억제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 다 아시다시피 지금 7차 핵실험은 임박해 있고 언제라도 김정은이가 버튼을 누를 수 있는 그런 준비된 상태라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이걸 보면은요, 이 부분에 관해서도 양국 간 공조를 강화해 나간다. 이렇게 지금 되어 있거든요. 이 정도면 한미 정상회담이 48조든 아니면 4.8조짜리가 됐든 핵심적인 본질적 중요 현안에 대해서는 양국 정상이 공통적인 견해를 갖고 있고 또 이 구체적인 조치에 대해서는 양국 정부가 구체적으로 좀 조치를 해서 또 계속 협의를 해 나가라. 이렇게 쌍방 대통령이 다 지시를 한 거 아니에요? 이 정도면은 완벽한 정상회담이 됐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이죠. 이 비속어 발언에만 지금 야당이 매달리고 있는 거 정말 부끄러운 줄 알아야 된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자, 그리고 이번 이제 경제안보 외교다. 이렇게 처음서부터 이번 윤석열 대통령의 해외 순방 외교의 특징을 우리 대통령실에서 발표한 바 있는데요. 어제 북미 지역 투자 신고식 그리고 투자가 라운드 테이블이 열렸어요. 뭐 쉽게 얘기해서 투자 라운드 테이블이 열렸는데 여기에 말이죠. 북미 지역에 있는 이 기업들이 많이 참석을 했습니다. 상당히 많이 참석을 했는데 그 중에 참석한 기업들 중에서 말이죠. 7개 기업이 우리 한국에 투자를 하게 됐는데 이 투자 액수가 무려 말이죠. 11억 5천만 달러, 약 1조 6,169원에 상당해요. 이 어마어마한 실리 외교를 윤석열 대통령이 하고 온 거예요. 그래서 이 순방 외교의 특징을 꼭 물론 정상 만나는 회담이 가장 중요하죠. 그게 뭐 가장 핵심 키워드니까요. 키 인물이니까 대통령이 모든 걸 결정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정상 외교가 제일 중요하지만 정상 외교를 하면서 갖는 대통령의 다른 일정들도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이 북미 지역의 투자자 이 라운드 테이블이 열려서 11억 5천만 달러의 실리 외교를 한 점. 이게 바로 우리 국민들한테 발표했던 대로 경제안보 측면에서의 대통령의 혁혁한 이번 성과가 아니겠느냐. 그래서요. 7개 기업에서 주로 이제 R&D 센터를 많이 설립을 합니다. 그리고 신규 인력을 채용해요. 300명 이상입니다. 이 돈이 11억 5천 달러 규모의 투자로 이어지는 거예요. 자, 여기에서 이 정도가 됐으면은 그 짧은 기간에 말이죠. 이 상당한 성과를 노린 것이 아니냐. 그래서 이번에는요. 이 IT 기업들도 많이 여기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뭐 저는 사실상 이 기업들 이름이 생소해요. 어플라이드 머티리얼스가 있고요. 그 다음에 자동차 부품 기업 보그워너 이건 뭐 워낙 유명하고 그 다음에 리튬 메탈 배터리 개발사인 솔리드 에너지 시스템도 있고요. 그리고 캐나다 신재생 에너지 개발 업체인 노스랜드 파워도 있고 그래서 이런 업체들이 우리 대한민국에 이렇게 어마어마한 1조 6천억 이 투자를 한다. 이렇게 대통령하고 약속을 한 거예요. 그래서 관련 협약식도 있었겠죠. 자, 그래서 이러한 문제에 관해서도 상당한 성과를 놓는 것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투자 라운드 테이블에서요. 윤석열 대통령은 현 정부는 이 민간과 그리고 시장 중심으로 이 경제 정책을 운영하고 있다. 이렇게 밝히고 그야말로 기업을 경영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는 데 매진하고 있다. 그리고 한국에 투자하면 확실한 성과가 나올 수 있도록 책임지고 지원하겠다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리고요. 한국은 최고 수준의 무역과 투자 네트워크를 구축한 개방형 통상 국가이고 자유무역적 포괄 범위가 전 세계 총 생산의 GDP의 85% 그러니까 우리 대한민국이 FTA를 지금 각국가 갖고 있는데요. 이게 전 세계 GDP의 85%라는 거예요. 어마어마하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FTA 포괄 범위가 전 세계 85%인데
여기와 관련해서 이 글로벌 기업들이 우리 한국에서 이 사업을 하기에 좋은 시장으로 키워내겠다. 이러한 이 약속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번에요, 이 대한투자를 약속한 7개 기업, 그야말로 대통령의 약속이 반드시 실행이 되도록 적극적으로 정부 차원에서 후속 조치에 만전을 기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이번에는요, 제가 누차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통계치가 나왔어요. 이 바이든 대통령 하면 유엔 총회 때 가장 바쁜 대통령이다. 그게 바로 미국이 갖고 있는 국력이에요. 자, 왜? 미국 시장도 접근해야 되고, 미국의 안보 지원도 받아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모든 정상들은요, 일단 유엔 총회에 오면 전부 미국 대통령을 만나려고 해요. 뭐 바이든이든 트럼프든 오바마든 그건 미국이 가지고 있는 국제 질서 속에서 미국이 유니폴로 시스템이라고 하잖아요. 단극체제의 왕자로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피할 수 없는 현실입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이번에 지금 유엔 회원국이요. 제가 옛날에 유엔이 있을 때하고 똑같아요. 193개국으로 돼 있는데 이번 유엔 총회에 한 50여 개 정상들이 온 것으로 알려지고 있어요. 이렇게 어마어마한 세계 정상들이 왔는데요. 실질적으로 정상회담을 한 나라는 딱 둘이에요. 필리핀하고 영국. 영국은 뭐 미국의 아주 최대 동맹국이죠. 아주 핵심 그야말로 이 축입니다. 그 다음에 요즘 이제 좀 왔다 갔다 하긴 하지만은 미국으로도 갔다 또 러시아도 갔다 중국으로 갔다 왔다 갔다 하는 나라 중에 하나가 바로 필리핀인데 지금 필리핀은 미국 외교에 있어서는 인도 태평양 전략의 성공에 그리고 중국 견제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나라예요. 그렇기 때문에 미국 입장에서도 필리핀도 미국의 도움이 필요하지만은 특히 미국 입장에서도 필리핀의 외교적인 지원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군다나 필리핀은 요즘에 대통령이 새로 바뀌었어요. 대통령이 새롭게 출범했습니다. 즉 페르디난드 마르코스 주니어 이 신임 대통령이 탄생을 했는데요. 그러니까 외교적인 그런 역할, 그 다음에 신임 대통령이 탄생했다고 하는 점, 이 두 가지 점에서 제가 볼 때는요, 필리핀 대통령 딱 둘만 양자회담을 했어요. 그리고 약식을 회동을 그러면 뭐 한 10여 개가 했느냐? 노노, 아니에요. 약식 회동을 한 나라는 우리 한국하고, 그 다음에 일본, 그 다음에 누가 했느냐? 바로 마크롱 프랑스 총리. 딱 세 사람밖에 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48초가 문제가 아니라 193개 유엔 회원국 중에서 유엔 정상회의에 유엔 총회에 참석한 정상들 한 5, 60여 개 정상들 중에서 딱 총 합치면요. 약식 회담을 포함해서 5개 나라 정상밖에는 안 만난 거예요. 그러니 이게 플랜 B를 가동시켰다. 이게 그러니까 얼마나 그것도 어렵게 플랜 B를 가동시켰냐고요. 여기에 초점을 맞춰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 그리고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국내에서는 비속어 논란이 있지만 물론 미국 내 언론들은 그런 언론이니까 정부가 아니고 자기들도 이 MBC의 왜곡된 보도를 가지고 그대로 받아들여서 이제 반응을 수집하고 입장을 밝히고 있어요. 근데 다행인지 불행인지는 모르겠지만 공화당도 그다음에 민주당도 이거 바이든이라고 해석을 한다 하더라도 바이든 대통령한테 손해볼 것도 없다. 그리고 이 공화당한테도 손해볼 게 없다. 그래서 민주당, 공화당 모두가 참 역설적인데 서로가 이 활용하기 좋은 이런 멘트로 언론을 보도를 보면 받아들이고 있다. 이렇게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미 행정부는 어떠냐? 이 백악관의 NSC 공식 대변인에서는요. 여기에 대해서는 언급을 하지 않겠다고 분명히 밝히고 있어요. 이거는 제가 그 자리에 있어도 언급하지 않겠다고 하죠. 그걸 사실이라고도 사실 아니라고도 이럴 때 NCND를 쓰는 거예요. 노 코멘트 딱 쓰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본질적인 대목 뭐라고 이 백악관의 대변인이 썼냐면요. 우리의 한국과의 관계는 굳건하고 정진하고 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은 윤 대통령을 핵심 동맹으로 여긴다. 그리고 두 정상은 어제 유엔 총회를 계기로 유익하고 생산적인 회동을 했다. 아니 이 정도 나오면요. 아주 최고의 극찬적 입장문이에요. 자, 핵심 동맹이잖아요. 그 다음에 핵심 동맹이고 유익하고 생산적인 회동이에요. 유익하고 생산적인 회동. 그러니까 백악관 대변인이 입장이 지금 이번에 두 번째 성명이 나오는데 어제 나왔던 얘기는 광범위한 우선적 현안에 대해서 폭넓은 대화를 나눴다. 이렇게 됐잖아요. 광범위한 중요 우선 현안. 이 정도면 된 거예요. 여기에서는 핵심 동맹이고 생산적 회동. 이 정도면 더 이상 뭘 바라겠어요. 더 이상 바랄 게 없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는 미국의 경우에 이렇게 성숙한 외교 능력 그리고 여론 관리 능력을 보여주고 있어요. 이거를 누가 배워야 되겠다? 바로 민주당이 배워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이거와 관련해서
이 박진 외교장관이 현장에 있었잖아요. 박진 외교장관 말이 진실인 거죠. 제일 가까이에서 직접 들었으니까. 자, 뭐라고 얘기했느냐. 그래서 이제 오늘 오후 2시경에 외교부에서 이 출입 기자들한테 입장문을 내놨습니다. 한마디로 대통령의 사적 발언이 논란이 된 것은 정치적인 논란이 된 것에 대해서 유감스럽게 생각한다. 그렇지만은 윤 대통령의 발언은 미국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발언이다. 그리고요, 영상에 나온 발언은 회의를 마치고 다음 일정을 위해서 황급히 이동하는 과정에서 지나가는 말로 하신 것이다. 미국과는 전혀 상관없는 발언이고 바로 직전에 바이든 대통령과 짧지만 깊이 있고 친밀한 대화를 나누고 나오던 길이었는데 상식적으로 대통령께서 미국을 비난할 이유가 있겠나? 당연하죠. 아니, 순반응을 간 나라의 정상 또는 그 나라를 비판하는 듣든 안 듣든 간에 그런 대통령이 상식적으로 어디가 있겠습니까? 그러면서 대통령 발언의 취지는 다른 나라들의 10억 불 안팎 이상의 기여금으로 볼 때 우리도 경제경영에 걸맞는 책임을 지는 모습을 보여야 하지 않겠나 하는 의미로 받아들였다. 그래서 내용을 잘 설명해서 예산이 통과되도록 하겠다라는 취지로 대통령께 말씀을 드렸다. 그러니까 이 박진 장관이 이제 서울에 오면 그 관련 장관한테 대통령이 하신 말씀이 이거 국회에서 잘 통과되도록 노력을 해야 돼. 안 그러면 쪽팔리는 거야. 이런 얘기를 했다라고 본인도 설명을 하겠다라고 대통령한테 얘기했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계속 이 비속어 논란이 야기 계속되고 있어요. 이게 얼마나 기가 막힙니까? 자, 그래서 이 얘기는 김은혜 수석이 어제 얘기한 거 마찬가지하고 맥락을 같이 해요. 대통령이 글로벌 펀드 재정 공여 회의에서 1억 달러 공여를 약속했는데 예산 심의권을 장악하고 있는 거대 야당의 반대, 나라의 면이 소진할 수 있다는 우려를 박진 장관에게 전달했다. 이 얘기하고요. 딱 맞아 떨어지는 거예요. 자, 그러면 왜 이게 지금 현재 MBC가 지금 이 보도한 내용이 왜 그럴듯하게 들리느냐? 이게 말이죠. 이 조선일보 보도에 보면 이게 전문가들 이거를 각인 효과, 좀 영어로 유식하게 하면 바베큐성 효과라고 이렇게 알린다고 합니다. 이 바베큐라는 단어를 반복해서 들려주는 유명 실험에 의해서 붙여진 이름인데요. 바베큐를 여러 번 들릴 때 자막에 바비켜요, 바메큐어, 아늑해요 이런 발음이 비슷하게 들리는 다른 단어로 보여주면 그 사람들은 바베큐가 아닌 자막 단어로 인식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바베큐 효과, 각인 효과라고 하는데 처음부터 MBC가 이걸 말이죠. 이 바이든 이렇게 얘기를 하는 바람에 바이든한테 욕하는 것처럼 이게 들린다는 겁니다. 이런 그리고 또 하나 효과는요. 이게 전문가적 용어인데요. 특정한 발음을 듣는 사람이 아는 발음으로 듣는다는 거예요. 이게 몬더그린 효과라고 해요. 몬더그린 현상. 그래서 과거의 팝송에 말이죠. All by myself를 오빠만세로 바꿔 불렀던 개그 코너. 또 영어나 영단어 발음을 비슷한 한국어로 외우는 암기교육제도. 이런 것들이 바로 몬더그린 현상이라고 하는데 이런 것 때문에 이 바이든으로 들린다 그런 거죠. MBC가 그러니까 바이든 해갖고 자막으로 해서 그냥 한없이 뿌려버렸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거를 갖다가요. 이 속기사들한테 수십 년씩 경력 있는 속기사한테 들어보니까 바이든이 아니고 날리면이 맞다. 날리면이 맞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 속기사들이 압도적으로 지금 많다는 겁니다. 그리고요. 그리고 또 이 말 자체도 날리면이 맞지만 해당 대목 자체로도 앞뒤 맥락으로 따지더라도 날리면이 맞다는 거예요. 날리면이. 왜? 앞부분이 승인을 안 해주고 이렇게 고로 분명히 떨어졌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승인을 안 해주고는 것은 아니 우리 윤석열 대통령이 아니 미국 의회가 승인해주고 안 해주고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그래서 속도를 천천히 낮춰서 보면 이거는 날리면이 맞다. 그렇게 하고요. 대신에 이 학자들은 판독이 불가하다. 이렇게 입장을 해석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제가 여러분께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한번 이 내용을요. 다시 한번 들려드리겠습니다. 잘 들으세요. 다시 한번 들려드릴게요. 이게 들으면요. 이게 지금 뭐 제가 이 귀에다 잘 꽂고 이어폰을 듣잖아요. 승인 안 해주고 날리면 쪽팔려서 어떻게 하나 이렇게 돼 있어요. 날리면. 자, 그래서 이제는 정신 바짝 차려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민주당 그동안에요.
외교 참사? 이거 외교 참, 우리는 뭐, 설령 윤 대통령이 그렇게 얘기한 것이 사실이라 하더라도 이거는 외교 참사가 아니고, 이거는 그 뭐라고 그럴까요? 외교적인 좀 뭐, 에러라고 할까? 실수라고 할까요? 예, 미스테이크. 이 정도밖에 되지 않는데, 외교 참사는요, 민주당이 언급할 자격이 없어요. 제가 기억나는 것만 한다 하더라도 말이죠. 민주당에서의 외교 참사, 큰 것만 하더라도 한 5개 정도 생각할 수 있어요. 이미 여러분께 말씀드린 대로 2017년도 12월에 문재인 대통령이 중국 갔을 때 혼밥한 거, 이게 참사가 아니겠습니까? 그 다음에 2019년도에 말레이시아 국빈 방문을 갔는데 문재인 대통령이 말레이시아 말로 인사를 해야 되는데 인도네시아 말로 인사를 해갖고 얼마나 그 당시 난리가 났어요. 그래서 강경화 장관도 시인했잖아요. 외교의 아픈 실수다. 그리고 김의겸 당시 대변인이 뭐라고 설명했냐면 인도네시아 인사를 말레이시아에서도 사용한다. 그리고 탁현민 행정관은요. 상대 국가가 아무 말도 없는데 외교 결례를 운운한 것은 상대국에 대한 결례다. 이렇게 했잖아요. 지금 백악관 대변인 이거 노코멘트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자기네가 한 얘기하고 이거 딱 조국하고 똑같아요. 조국이 옛날 학자할 때 당시 여권을 공격했던 그런 이 워딩, 그런 이 프레임들이 본인이 다 저지른 불법행위하고 연결됐잖아요. 똑같아요. 그 다음에 2018년도에 아르헨티나에서 G20 정상회담이 열리는데 체코 대통령이 국내에 없는 걸 뻔히 알면서도 체코 관광하려고 일부러 프라하 걸렸잖아요. 그러면서 뭐라고 했어요? 그 공중 이 기름 넣으려고 갔다. 아니 기름 넣는데 왜 해피는 프라하로 가요? 중남미에 방문하면서. 말이나 됩니까? 또 2019년도에 북유럽 순방 중에 관광지였던 노르웨이의 베르겐을 방문했어요. 그런데 이것도 그렇고 그 다음에 김정준 수사가 인도 타지마할 혼자 방문하고 이게 외유성 순방 아니겠습니까? 이런 것이 이 외교적으로 얼마나 무리한 외교적 결례가 되겠냐 아니냐. 그리고 말이죠. 그리고 또 여러분들 뭐가 있냐면요. 2021년도 작년이죠. 문재인 대통령이 방일이 무산된 거예요. 방일 아주 자신 있게 추진하다가 무산돼가지고 얼마나 외교적으로 실패했습니까? 자, 그런데 그 당시 윤호중 원내대표는 오히려 일본 측을 무책임, 무신뢰, 무성의하다고 맹비난해가지고 한일 관계를 이렇게 악화시켜놨어요. 이렇게 악화시키는 민주당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이 어렵게 이번에 30분만이라도 지금 만난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이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요. 최근에 2021년도에 호주를 방문했잖아요. 그런데 오페라하우스 배경 사진을 탁 SNS에 올려요. 자, 이거 놀러 간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퇴임 직전에 얼마나 많은 나라를 순방했냐고요. 이런 것만 보더라도 아예 대놓고 외유성 순방하는 것은 문재인 대통령 정부다. 이렇게밖에 볼 수 없어요. 자,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 이제 국회 이 XX를 승인 안 해주면 바이든님이 쪽팔려서 어떡하나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이제 MBC 자막 내용인데요. 왜 거기다가 갑자기 님을 붙여요, 님. 예? 국회, 그리고 국회라는 말을 미국 의회라고 하는지 미국 국회라고 하는 사람 봤어요? 입에 미국 하면 의회예요. 일본 해도 의회. 한국 국회라고 내셔널 어셈블리 국회라고 하는 나라는 많지가 않아요. 국제적으로 보면. 예, 그런 것처럼 국회라고 한 말도 이건 대한민국 국회를 위한 것이 미의회가 아니다. 그리고 미의회에서는요. 바이든이 난리가 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미의회는 민주당이 장악을 하고 있어요. 기본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뭐 승인을 안 해줘? 아니 민주당이 왜 승인 안 해줘요? 미국 민주당은 당연히 정부 지원해 주죠. 예, 그래서 맥락상으로도 절대로 우리 미국 의회나 바이든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다. 예, 그래서 맥락상으로 승인을 안 해주면 왜? 대한민국은 민주당이 야당이 다수 정당이니까. 그리고 워낙 민주당의 다수의 횡포가 많으니까 그 걱정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되니까 말이죠. 이재명 대표가 신났어요. 아주 신나가지고 오늘 당 최고위에서 할 말이 없다. 뭐라고 말씀드리겠습니까? 그러면서 국민은 망신살이고 아마 엄청난 굴욕감 그리고 자존감의 훼손감을 느꼈을 것이다. 제 경험으로는 길을 잘못 들면 되돌아 나오는 것이 가장 빠른 해결책이다. 또 다른 길을 찾아서 행해본들 거짓이 거짓을 낳고 실수가 실수를 낳는 일이 반복된다. 이렇게 얘기했는데요. 자, 이게 기가 막히죠. 형 욕한 거 여러분들 뭐 그 다 녹음 파일 나와서 아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권성동이 이거야말로 용로남불이다. 용로남불. 아시죠? 무슨 말인가? 자, 이게 바로 이재명의 실체예요. 자,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 주간조선에서 단독 보도하고 있는 내용인데요. 최근에 지난 8월 25일 날 KH그룹을 압수수색을 했습니다. 바로 KH그룹을 압수수색했는데 이 KH그룹 압수수색할 때 이재명에 대해서요. 이 피의자로
뇌물수수혐의 피의자로 딱 적시를 했어요. 그래서 이재명 대표를 갖다가 피의자로 이 특가법상 뇌물수수로 분명하게 적시한 것은 변호사비 대납 의혹과 관련해서 이번에 처음이다. 이렇게 지금 의미가 되어 있습니다. 이 얘기는 결국 뭡니까? 이재명 이거 피의자다. 그러니까 이거 중죄가 불가피하다. 이런 얘기랑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이 KH그룹하고 이 쌍방울 그룹하고는요. 이 자금 거래가 굉장히 수상한 자금 거래가 워낙 많아요. 이 과거서부터. 그리고 두 오너 김성태 그다음에 이 배상윤 간의 불법 거래는요. 한두 건이 아닐 정도로 많습니다. 그런 걸 보면 KH그룹도 이 수사 진행 상황에 따라서 언젠가 이 피의자로 또 적시될 가능성도 상당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말이죠. 또 하나 주간 조선에서 단독으로 보도하고 있는 내용을 보면 말이죠. 최근에 말이죠. 지난 그러니까 이 경선 때 그러니까 당 대표 선거 때 말이죠. 이 이재명 대표가 과거 대장동 사업을 할 때 성남시 의회에 국민의힘 소속 의원한테 한밤중에 전화를 걸었다고 합니다. 전화를 걸어갖고 4분이나 말이죠. 성남시장으로 재임할 때 있었던 대장동 개발 사업 과정을 물어보고 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의원에 따르면은 이 이재명 대표가 말이죠. 경기도지사 2018년도 당선된 이후에 처음으로 전화했다는 거예요. 이 얘기는 결국 뭐냐? 지난번에 이 경선 후보 때도 이낙연 측에서 이 대장동과 관련된 비리 의혹을 꺼내 들고 나왔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당대표 선거에서도 이 전북 지역 전당대회가 있었던 8월 18일인데요. 그날 밤 11시 40분에 전화 왔다는 거예요. 혹시라도 당대표 선거할 때 또 대장동 문제와 관련해서 불리한 새로운 요인이 또 나오지 않을까. 이런 두려움 때문에 전화를 건 것 아니겠어요? 그러면서 통화에서 말이죠. 당시에 시의회의 새누리당 측이 신영수 전 새누리당 의원의 사주를 받아가지고 대장동 사업이 공영개발 방식으로 추진되는 것을 당론으로 반대하지 않았느냐라는 취지의 항의성 질문을 했다고 한다. 그러면서요. 이 전 의원은 그날 통화에 대해서 말이죠. 신영수 전 의원이 당시 이와 관련해서 다른 의원들에게 연락한 적도 없거니와 새누리당이 특정 당론을 세울 만큼 충분한 논의가 있었던데도 아니다. 그러면서요. 성남도시개발공사 설립 도대안이 상임위를 통과하고 나서야 공사 설립이나 대장동 사업에 대한 당론도 차차 정해지기 시작했다. 그래서 이재명한테 그렇게 답했다라고 이 주간조선의 인터뷰에서 밝히고 있어요. 그러면서요. 당시 대장동 사업이 공공개발이 아닌 민관 합작 개발 방식을 취할 수밖에 없었던 배경을 이재명이가 다시 한번 짚어보려고 했던 것 같다.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는 대장동 사업과 관련해서 당시 새누리당에서 이 민간 합동 개발, 즉 공영개발을 반대하는 바람에 민간 합동으로 갈 수밖에 없었다. 이렇게 해서 나는 잘못이 없고 이 국민의힘 쪽에서 잘못하도록 길을 만들어 놨다. 이렇게 책임을 갖다가 우리 국민의힘 쪽으로 좀 넘기지 않습니까? 그걸 다시 한번 확인하려고 전화를 걸은 거예요. 자, 그래서 이렇게 이재명 대표가 말이죠. 민감하게 당 대표 선거 때 반응을 지금 보였다라고 하는 것은 지금 대장동 사태가 상당한 속도로 진행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지금 이제 대장동 사태에서 유동규 같은 경우에도 배임 혐의뿐만 아니고 지금 부패방지법에 의한 뇌물 혐의를 적용한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리고 우일의 사업에 대한 수사도 굉장히 지금 탄력을 받아서 진행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본인에 대한 이 신변, 이 사법 리스크가 현실화될 가능성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이렇게 한밤중에 전화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판단이 듭니다. 시청자 여러분 이것으로 본 방송은 마치겠습니다. 잠시 후에 이어지는 제 방송 계속해서 알람을 설정해서 많이 시청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